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자가격리 관리 여러 방안 중에서 손목밴드, 전자팔찌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격리 강화된 방안과 지침 위반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법무법인 큐브의 오수진 대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자가격리 이탈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참다 못한 처벌을 강화했는데 어떻게 지금 법률이 강화됐습니까? 처벌 내용이. 네, 기존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정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네. 징역형이 들어간 것인데요. 네. 예. 그렇게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자가격리자들이 위반을 워낙 많이 하니까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면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가 뭐 거의 이제 5만 명에 달하는데 지금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자가격리는 정부가 일일이 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개인에게 더 강한 그런 책임을 부여를 하고 네. 그걸 위반했을 때에는 기존에는 벌금이 최대가 300만 원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가격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징역형까지도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 중에서 가장 엄하게 지금 사법 처리 절차가 되고 있는 분은 혹시 뭐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던 강남모녀 그분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아, 그 강남모녀 네. 그 제주도 여행하신 네. 분들은 사실 형사처벌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이분들이 들어올 당시에 딸이 무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간 것인데 물론 입도 첫날부터 발열이라든지 네. 근육통,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질병이 발병한 걸 알고 감염을 확산할 것을 안 상태에서 확산을 할 걸 알면서도 여행을 했다. 이 점까지 입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형사처벌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자가격리가 의무였는지 아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모녀 중에 딸이 입국했던 그 당시에는 미국이 특별 입국 절차 대상국으로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나중에 3월 27일경에야 네. 미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15일에 입국했던 이 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또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원희룡 그 제주도지사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능해서 법에 따라서 그건 절차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네. 이때 원고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피해를 입은 업체 2곳. 업체 2곳. 그리고 또 이제 이 접촉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증상이 발병할까봐 이제 자가격리 조치된 네. 그 일반 개인 2명 이렇게 해서 총 5명인데요. 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대략 1억 3천만 원 가량 됩니다. 네. 일단은 제주도의 그 방역에 필요한 비용 1억 1천만 원 가량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피해 입은 업체 2곳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휴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금액이 2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 2명이 자가격리하면서 일도 못하고 이제 신체에 좀 구속을 받게 되는 또 생업이 중단되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럼 소송이 혹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민사소송은 아까 형사랑은 다르게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에 의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과실의 정도라든지 과실 비율에 따라서 또 그 책임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이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 즉 입도 첫날부터 뭐 발열이 있고 증상이 있었고 그런데도 여행을 감행하면서 여행 도중에는 심지어 숙소 인근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는 등 이런 점으로 있어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일단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원고 측에서 그러면 피해가 많다는 것을 더 입증을 하면 할수록
보상해야 될 금액이 많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그런 뭐 개인이라든지 업체들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소송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변호사나 법률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점점 이런 소송에 대해서 뭐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또 그 피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액도 늘어날 수 있는 전망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자가격리자가 이제 뭐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행정적인 처벌이 이제 가능하게 됐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위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잠깐 내려와서 놀이터에서 한 10여 분도 안 되게 나와 있는데 고발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다 이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 조치라는 것은 그 특정 지역에서 아주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분이든 10분이든 이런 것에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탈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병을 옮겨서 그 옮긴 분이 양성으로 판정된다면 훨씬 더 무겁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메르스 사태 때도 그때는 감염병 예방법상 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됐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자가격리지에서 이탈을 해서 다른 분과 접촉을 한 분이 이제 고발을 당해가지고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바로 선고가 되었고요. 최대 금액이 선고됐군요. 네. 이때 이제 그 여성분이 손목 치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그게 불가피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진통제를 이미 처방을 받았다라는 사유로 전부 배척을 하고 최고의 그 300만 원의 이제 벌금을 선고를 했고요. 다만 2심에서는 이제 그 접촉한 분이 양성 판정을 안 받았습니다. 아, 접촉한 분이? 예, 그래서 벌금형이 일부 감형되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보니까 이 뭐 대구에 진료를 가겠다고 한 다음에 실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그 평택의 한의원 직원들이, 의료진들이 많이 이게 문제가 됐던데 그런 분들도 처벌이 상당히 수위가 높겠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그 의료진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필리핀에서 입국을 해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남성하고 식사한 사실을 이제 역학조사 때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했던 그 남성이 결국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남성으로부터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 필리핀에서 들어온 한의원에 있었던 그 의료진 중에 뭐 그때 데스크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어쨌든 그분이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동선을 누락하거나 아니면 일부 사실에 대해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처벌이 굉장히 높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혹시 뭐 한의원의 업무정지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건 너무 센 건가요? 안 그래도 지금 평택시에서는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한의원이 필리핀으로 사실은 여행을 가면서 이제 안내 문구에는 대구로 의료봉사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형적인 의료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그 병원에 대한 그런 활동을 알리거나 홍보할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거나 거짓을 표시하는 그런 광고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 정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시나 그 의료 광고라는 점이 먼저 통과가 돼야 이 부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굉장히 고민하는 게 이 전자팔찌, 손목밴드 있잖아요. 그 격리 위반한 사람들 여기 채우는 것도 뭐 고민해 보겠다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전자장치 등 부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게 범죄인으로서 앞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그 범죄자 주위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보호 처분 등에 따라서 이런 전자 발찌 같은 것들을 부착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런 감염병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다고 그거를 모든 자가격리자 그분들은 사실 어떤 확진자의 근처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딱 부착을 해놓고 감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스스로 자가격리를 잘할 수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나온 게 된 게 휴대폰에 이제 그 앱을 깔아서 그걸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베트남 학생들이 휴대폰을 집에다 놓고 인근
호수에 가서 놀고 오는 바람에 이런 얌체 같은 사람을 좀 어떻게 확실하게 잡아볼까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나 불편함, 네. 정말 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네. 있는데 일부 몇 명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 감염병 확산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중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이 적용이 가능할지 그리고 그 수많은 많은 양의 전자 팔찌라든지 뭐 이런 밴드 같은 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밴드를 이제 다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만일 관리 감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이게 제대로 더 철저하게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 검토뿐만 아니라 비용이라든지 그 관리 감독 체계상의 검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자가격리자가 뭐 워낙에 많으니까 지금 뭐 5만 명 가깝잖아요. 더 늘어날 텐데 7만, 8만 명까지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 기계를 채울 경우에는 기계 만드는 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이미 해외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네. 그 경우에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제 부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재발 방지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사생활 침해 논란과도 좀 연결될 수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닌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 확진자들을 추적하는 과정 동선을 전부 밝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부분이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또 그 동선을 얘기해야 되고 또 역학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어딜 다녔는지 누가 밥을 먹었는지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이게 지자체를 통해서 공개까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사생활 보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에서 적용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지의 검토가 더 우선입니다. 네. 지금 외국인의 경우에 대만 여성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돈이 없어서 자기가 생활격리시설에 못 있겠다. 하루에 10만 원이면 14일이면 140만 원이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닌데 네. 이미 들어올 때 그 내용으로 알고 왔을 텐데 와서 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추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이렇게 뭐 국가 간의 문제는 안 생길까요? 예, 이게 가능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가능하고요. 네. 그게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그 자가격리라든지 국가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 추방도 할 수 있고 네.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네. 이제 뭐 어느 뭐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자가 조치를 명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다시 입국을 거부하고 돌려보낸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의 조치에 대해서 강경하다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베트남, 대만 여성도 그랬지만 뭐 캄보디아의 50대 남성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해외 입국자 수송 대기실에 좀 놔뒀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국 추방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끝까지 거부를 그렇습니다. 한다면. 자가격리 조치에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그 입국자를 상대로 일무적으로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4일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때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돈이 없어서 네. 예, 어떤 목적 때문에 이제 국내 입국을 시도했을 텐데 이미 네. 들어와 있는 상태고 다시 이제 송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게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증상자도 자가격리를 강제화할 수는 있나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외국에서 입국하는 네. 국내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 조치, 아.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4일 동안 네.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양성으로 판정이 난다고 한다면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병원으로 바로 가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전부 자가격리인데 네. 그중에 격리 예외가 되는 것이 이제 단기 체류하는 자로서 네. 어떤 국익이라든지 이런 외교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경우에만 이제 이 경우에는 추적 검사, 능동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는 전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거라든지 더 강화된 법을 적용하는 나라든지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예,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본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네. 세계에서 대응하고 있는 걸 살펴보면은 네. 캐나다에서는 격리 이탈자에 대해서 최대 6억 5천만 원에 대한 벌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6억 5천만 원? 네, 아유, 굉장히 크죠. 네. 예, 그리고 또 홍콩이나 대만에서는 격리 위반했을 때 최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여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네. 국내법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약간 벌금은 비교가 이제 되죠. 최대 1,000만 원인데 예. 그보다 훨씬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도에서는 허가 없이 외출한 시민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네. 차마 뭐 어떤 제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거는 사고인데 케냐 네. 경찰은 이탈자에게 유탄을 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유, 그 이탈자 유탈만 또 자칫하면 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예, 이건 그렇게도 정말 하는군요. 인권 문제고 네. 예, 공권력의 굉장히 극심한 횡포라고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네.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민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네. 그걸 지키려는 그 목적에서 굉장히 과잉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해외는 그렇고요. 우리도 과거에 이제 메르스 때도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메르스 때와 지금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당시에 우리가 좀 제대로 한 건지 지금과 한번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메르스 때 자가격리 문제. 예, 네. 지금은 자가격리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 국민의 의식에 따라서 또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의 목적에 따라서 법 자체도 강화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인근에 뭐 이웃들에 의해서 고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과거의 사태 때만 해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철저히 자가격리를 잘해서 네.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종식을 시키고 네.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학교로 또 직장으로 원활하게 네.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가격리자가 그 10분도 안 되는 게 잠깐 나왔는데 이웃 주민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이 고발 정신이 맞습니다.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꼭 이런 거에서 예외를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전자팔찌, 소위 이런 손목밴드까지 생각하는데 혹시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완점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사실 자가격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 회 정도 이제 위반한 경우에 네. 그것에 대한 추적 관리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가격리자가 이탈을 했다라고 할 때는 벌써 접촉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또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회 격리 위반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고 구속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고의로 만일에 그런 그 감염병 확산에 대한 발병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큐브의 오수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